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불과 몇 달 전 이혼한 여성입니다. 이제 더 이상 챙길 가정이 없어지니 작은 가게 하나를 운영하면서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잡생각이 많아져서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공유하는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혼자가 되면서 할 일이 없던 차에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니 우연히 이곳에 올라온 사연을 듣게 되었죠. 너무 재미있어서 그 뒤로는 종종 출근 준비하면서 사연을 듣고 있어요. 며칠 전 제 상황과 비슷하게 이혼한 분의 사연을 들었는데 그걸 듣고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보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결혼을 남들보다 조금 늦게 한 편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모아둔 돈과 앞으로 벌 돈으로 혼자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결혼은 아예 생각조차 안 했었어요. 운이 좋게도 부모님 덕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께서 카페를 하나 마련해 주셔서 초기 비용 없이 수익만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었죠. 부모님께 수익 일부를 드리려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일도 하고 있고 돈도 충분하니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드리려던 돈을 따로 모아두기 시작했죠. 그렇게 적금과 부모님 용돈 통장까지 합하니 혼자 살기에 충분했어요. 조금 더 모아 집을 살까 생각하던 차에 남자인 친구가 자기 동기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직업도 좋고 저처럼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소개받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가볍게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큰 기대 없이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멀끔하게 생기고 옷도 잘 입은 남자가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첫눈에 반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됐어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가볍게 만나겠다는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온몸이 굳어지는 듯한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말하려고 해도 생각만큼 쉽게 나오지 않고 본의 아니게 말투가 딱딱해지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그를 별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건가 오해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그 남자는 제 긴장을 눈치챘는지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작은 말에도 리액션을 잘 해줘서 덕분에 저도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는 의사였어요. 의사라면 자부심에 조금 으스댈 수도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카페를 운영하는 저를 보고 혼자서 힘들겠다고 대단하다며 칭찬해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자신을 높이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의 태도가 마음에 쏙 들었죠. 가볍게 시작한 만남이었지만 계속해서 만나면서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찾기 어렵겠다는 생각에 결국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처음엔 집안 차이가 너무 커서 친정 부모님께서 우리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제가 외동딸이기도 하고 남편의 시댁이 의사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시집가서 제가 고생만 할까봐 걱정이 많으셨죠. 시대가 많이 변했다지만 여전히 시집살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선 제가 혼자 시어머니를 돌봐야 할 상황을 염려하신 거예요. 저도 부모님 걱정을 이해하지만 제 성격이 만만치 않으니 괜찮을 거라고 시댁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돌아올 생각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몇 날 며칠을 설득했어요. 결국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부모님도 자식을 이길 수 없다고 하시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지금 돌이켜보면 어른들 말씀에 틀린 게 없다고 그때 부모님이 말리실 때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왜 그때 제가 그렇게까지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는지 이제는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첫 마디부터 결혼 비용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겨우 부모님을 설득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갑작스럽게 돈 얘기를 꺼내시니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사돈, 옛날부터 결혼하면 남자 쪽에서 집을 마련하는 게 관례였는데
저희는 형편이 좀 어려워서 신혼집 준비는 힘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딸에게 사돈 사정을 들었어요. 형편이 더 나은 쪽에서 집을 마련하면 되는 거죠. 저희 쪽에서 신혼집을 마련할 예정이니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는 보태드릴 수 없지만 혼수 조금이라도 준비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아들을 맡기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혼수도 저희가 준비할 수 있지만 사돈께서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그쪽에서 준비하는 것도 괜찮아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 쪽에서 알아서 할 테니 의사 사위를 맞이하는 일이 흔한 게 아니니까 저희 형편이 어렵다고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귀하게 키운 아들이거든요. 그 말에 저희 어머니께서도 귀하게 안 키운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친아들처럼 생각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딸도 사위 못지않게 귀하게 자란 아이이니 사돈께서 친딸처럼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어머니들 사이에 묘한 신경전이 오가는 가운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저 눈치만 보고 계셨어요. 어찌저찌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께서 어떻게 첫마디부터 돈 이야기를 꺼낼 수 있냐며 누구는 자식 귀하게 안 키웠냐, 왜 이렇게 무례하냐 며 시어머니의 태도에 몹시 화를 내셨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아무도 안 만난 거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미룬 게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남편이 저를 구해줬다는 듯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의사면서 지금껏 결혼 못한 남편이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의 언행 때문에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셋 다 기분이 언짢은 상견례였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어머니를 본 후로 이 결혼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예감하신 것 같아요. 평소 돈 자랑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던 부모님이셨지만 시어머니만큼은 신혼집으로 한 방 먹여야겠다고 이를 바짝 물고 계셨어요. 그래서 위치도 좋고 주변 편의시설도 많은 8억짜리 신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제 명의로 사주셨어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서는 시댁에서 이쁨 받아야 하니까 항상 이 집을 생각하며 기죽지 말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지내라고 하시더군요. 부모님께서 집까지 해주시는데도 이렇게 시댁 눈치를 보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수없이 고민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남편 하나만 믿고 결혼을 계속 진행했어요. 우리 신혼집이 시댁과는 조금 멀고 친정과는 차로 10분 거리로 가까웠어요. 아버지께서 일부러 시어머니가 자주 오시지 못하게 친정과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해 주신 거죠. 하지만 아버지의 기대와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마치 자신의 집처럼 매일같이 찾아오셨어요. 게다가 무슨 핑계를 대든지 간에 늦게까지 있다가 나중에는 집이 멀다는 이유로 자고 가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시어머니를 피하려다 오히려 저희 집에 자고 갈 명분을 들인 셈이 됐죠. 일주일 중 5번을 자고 가시니 이게 분가를 한 건지 합가를 한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더군다나 제가 친정과 가까운 곳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혼집과도 가까웠죠. 시어머니께서는 거의 매일 친구들을 데리고 오셔서 카페에서 자리 잡고 앉아 계셨어요. 며느리 가게 도와준다 며 사서 드시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 가게니까 편하게 와서 얻어먹어라 며 친구분들을 한 명 한 명 제게 소개하시며 이분들 얼굴 기억해두고 커피 달라고 하면 그냥 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늘 어렵게 살다 보니 잘난 며느리 덕에 돈 좀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기 좀 펴고 싶으신가 보다 싶어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해드렸죠. 정말 참다 결국 남편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매일같이 시어머니와 그 친구들이 카페에 와서 공짜로 커피를 마시고 다른 손님들이 자리도 잡기 힘들 정도로 하루 종일 죽치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차라리 제 돈 내고 사 먹으면서 앉아 있으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손님을 몇 명이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인데 돈도 내지 않고 비싼 것만 골라 공짜 커피 한 잔씩 들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결국 남편에게 이 상황을 말했더니 남편 반응이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여보, 어머님 좀 어떻게 해봐. 계속 친구들 모시고 카페에 오셔서는 하루 종일 계시고 돈도 안 내시면서 점심때부터 마감 전까지 계셔. 지금 3달째 그러신다니까 자제해달라고 해줘 라고 했는데 남편이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할 순 없잖아. 시어머니한테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어머니한테 공짜로 커피도 하나 안 주네. 내가 지금 어머님한테 커피 공짜로 주는 게 싫어서 뭐라 하는 거겠어. 친구분들 커피까지 싹 다 공짜로 달라고 하신다니까. 그게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 어머니가 친구들 사이에서 기 좀 펴고 싶으신가 보지. 이제껏 얻어먹기만 하셨으니까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좀 이해해줘. 잘난 며느리 덕 이때 아니면 언제 보겠어 라고 하면서 남편은 계속 어머님의 기 살리기만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신은 어머님 기 살리는 것만 중요하고 가게가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할 거 아니야. 카페는 내 일터라고 어머님 수다 떨라고 있는 공간이 아니란 말이야 라고 하니 남편은 너도 참 너다. 나이 드신 분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어머니 혼자서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며느리 자랑도 하고 친구랑도 놀 겸 그러시는 것 같구먼. 그래서 커피값 얼마인데? 내가 대신 내줄게 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남편이 가게 운영의 어려움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이해하라니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이 맞나 싶었어요. 저는 단지 시어머니께 카페는 제 일터니 방문 자제해줬으면 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건데 남편은 저를 한심하다는 듯 보면서 지갑 열고 얼마 주면 되냐고 하는 게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쪼잔하게 고작 돈 몇 푼 가지고 이렇게 하겠냐고요. 돈도 돈이지만 하루 종일 있으면서 카페 전세라도 낸 것처럼 어찌나 시끄럽게 하던지 손님들이 깔깔거리며 떠드는 시어머니 일행을 눈살 찌푸리며 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 카페가 조용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주로 학생들이 과제를 하러 자주 왔었어요. 게다가 전반적인 인테리어도 예뻐서 SNS를 즐겨 하시는 분들도 간혹 찾아오긴 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친구분들을 데리고 저희 카페에 매일 오시기 시작하신 뒤부터는 자주 오셨었던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점차 줄어들더니 이젠 아예 끊겨버렸어요. 솔직히 카페에서 돗대기 시장 마냥 시끄럽게 떠드는데 누가 오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저런 걸 다 떠나서 시어머니 이해 못하는 나쁜 며느리 보듯 하는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건 남편한테 제 편을 들어서 시어머니 욕해달라는 의도가 아니잖아요. 단지 며느리가 직접 시어머니께 말하기 어려우니 아들인 남편이 대신해서 자제해달라고 말을 전해달라는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거냐고요. 남편은 제가 아무리 말해봤자 앵무새 마냥 돈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더 말했다간 열불나서 제 머리가 터질 것 같길래 그냥 그만하자고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시어머니께 자제 부탁한다고 말했는지 아예 안 오시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친구들을 모시고 커피만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예 안 오셨으면 좋겠지만 카페에 안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커피만 들고 나가신 후부터는 석 달 전처럼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단골도 생겼고 이전 단골 손님도 다시 제 카페에 오셨었죠. 그러다 몇 달 뒤 저희 집에서 시어머니랑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에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집에만 있으려니 너무 심심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새 아가처럼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이야. 갑자기 무슨 가게 하긴 어머니 나이면 아직은 창창하죠. 그래서 생각해 둔 건 있어요. 생각해 둔 거 있으시면 어머니 가게 하나 차려드리려고요. 가게를 차려드린다니? 당신 돈이 어디 있어서 가게를 차려드리겠대?
나 몰래 따로 어머니 가게 차려줄 돈까지 모으고 있었던 거야. 아니, 당신 돈이랑 내 돈이랑 합쳐서 해주면 되지. 당신 모아둔 돈 없어. 어머니 그동안 남 밑에서 일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아니, 잠시만, 당신 잠깐 안방에서 나 좀 봐. 내가 돈 보탠다고 한 적도 없잖아. 왜 내 상의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덜컥 해드린다고 그래. 나는 돈 못 줘. 우리 어머니 그동안 고생만 하셨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 본가 팔고 가게 하나 해야겠네? 아니, 당신 키우느라 고생하신 건데 당신이 알아서 가게 차려줘야지. 그리고 시댁 팔면 어머니는 어디서 살라는 거야? 설마 우리 집에서 모시자고 하는 건 아니지? 집 팔면 당장 주무실 곳도 없는데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우리 집에서 못 모실 건 뭐야? 혼자 남은 늙은이 불쌍하지도 않아. 나는 싫어. 그렇게 불쌍하면 당신이 나가서 모시고 살아. 나는 여기서 혼자 살 거니까. 나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 진짜 안 돼? 어머니 집 팔 거면 그 돈으로 둘이서 나가 살아. 저는 남편한테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에 대해 완강하게 안 된다는 의사 표시를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싸그리 무시하고 시어머니의 짐을 챙겨 저희 집으로 모셨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제 말을 듣는 척도 안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남편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 이런 말은 진짜 안 하려고 했지만 돈도 쥐뿔도 없는 집안 받아줬더니 자기들 주제도 모르고 계속 저를 무시하는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거실에 쌓여있는 시어머니의 짐을 보는 순간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몰라요. 시댁을 팔러 간 건지 아니면 이미 팔고 가게를 계약하러 간 건지 둘은 집만 놔두고 다시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둘이 나간 틈을 타서 남편 짐을 미친 듯이 싸서 시어머니 짐과 함께 밖에 내놨어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짐들만 조금 싸들고 집 비밀번호를 바꾼 뒤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카페에 찾아올까봐 한동안 개인 사정으로 문을 못 연다고 입구에 붙여놓고 출근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다니던 병원에 합의 이혼 서류를 보냈는데 남편은 절대 이혼 안 해줄 거라고 버티더라고요.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싶어서 합의 이혼서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남편 병원에 보냈어요. 남편을 소개시켜준 친구가 같은 병원에 근무 중이라 대충 상황 설명하고 남편 근황을 들어보니 자기에게 이혼 서류가 배송되면 그 자리에서 찢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보낸 이혼 서류였어. 난 우편 배송 오면 계속 찍길래 저주 편지라도 받는 줄 알았지. 근데 생각해보면 이혼 서류도 저주 편지만큼 두렵긴 하네. 제발 네 동기한테 이혼 서류에 도장 좀 찍어달라고 전해줘라.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진짜 징글징글하다. 한 달이야. 한 달 내가 진짜 미안하다. 괜히 그런 놈 소개시켜줘서는 결혼 얘기 오가던 여자들이랑 왜 이렇게 헤어지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구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나한텐 결혼할 마음 없던 사람이라고 소개시켜줬잖아. 너 아는 거 있으면 다 말해라.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아니 그게 나는 걔가 결혼할 마음 없는데 여자가 계속 결혼하자고 애써 헤어졌다길래 진짜 결혼할 마음 없는 애인 줄 알았지. 근데 내 말 들어보니까 그놈이 여자한테 차인 것 같네. 저는 그동안 남편이 왜 결혼을 못했는지 친구 말을 듣고 나서야 알 것 같더라고요. 이제껏 남편은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못한 거였어요. 저희 상견례 날만 생각해봐도 그동안 어땠을지 견적이 딱 나오지 않나요? 매번 결혼하려고 할 때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 태도 때문에 파혼당하고 괜히 자존심 때문에 친구들한테는 자기가 결혼 안 하고 싶어서 헤어졌다고 변명했을 게 뻔했어요. 제가 다른 여자들보다 멍청해서 남편만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고요. 저는 친구 말을 들어도 친구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었어요. 상견례 때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고도 남편과의 결혼을 한 건 온전히 저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다 제가 멍청한 탓에 일찍 눈치채지 못하고 이 사단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시간을 결혼 전으로 돌리고 싶다고 해서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어요. 카페는 남편과 이혼 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열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 바람에 생각보다 늦어져서 이미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비웠고, 여기서 더 지체하면 카페에 정말 큰 타격이 올 것 같아서 결국 문을 열었어요. 그래도 꽤나 많은 손님들이 들어왔고 음료를 시키시면서 저한테 기다렸다면서 무슨 일이냐고 한 달 동안 문을 안 열어서 걱정했는데 잘 해결된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냥 가게를 비워둘 수가 없어서 열었다고 답해드렸어요. 며칠을 평화롭게 출근을 하다가 6일 정도 됐을 때쯤 평소와 다른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날따라 괜히 출근하기 싫고 출근하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카페를 향하면서도 찝찝한 느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출근을 하긴 했는데 여자의 촉은 무서운 거라고 저는 제 촉을 믿고 출근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니 어쩌면 출근한 덕분에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찝찝한 기분을 안고 일을 하고 있다가 3시였나 4시쯤에 무심결에 입구 쪽을 봤는데 성난 황소처럼 콧바람은 씩씩거리며 제 쪽으로 다가오는 시어머니가 보이더라고요. 순간 시어머니를 보고 정신이 멍해져서 피할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시어머니께 머리채가 잡혔어요. 나이가 저보다 한참 많으시면서 뭘 먹고 그렇게 소나기에 힘이 센 건지 제 머리채를 잡은 채로 흔들기 시작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더니 손님들 다 들으라는 식으로 크게 소리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요. 이 보세요. 동네 사람들 인연이 글쎄 CM이랑 남편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우리 짐 다 빼놓고 자기 혼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태평하게 장사를 하고 있어 제 집인데 제 허락도 없이 들이닥치고 매일같이 제 카페에 와서 민폐 끼친 게 누군데요? 그래서 제가 이혼 서류 보냈었잖아요. 이혼 도장을 한 달째 안 찍어주면서 저한테 왜 그러세요? 뭐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가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네가 빈털터리로 CM이랑 남편 쫓아내놓고 그런 소리가 나와 제가 어머님 집 팔지 말라고 말했는데 제 말 안 듣고 남편이랑 둘이서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저는 분명히 어머니 집 할 거면 둘이서 나가 살라고 그 이한테 얘기했다고요. 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네가 지금 잘했다는 거냐? 우리 집 우리가 마음대로 팔겠다는데 네가 뭐 보태줄 거라도 있어. 저희 집도 부모님이 사주신 거고 어머님이랑 그이가 보태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어머님이 해주신 혼수도 같이 놔드렸잖아요.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소리치고 손님들은 영상 찍고 카페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여기서 저의 싸움을 말려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느꼈고 저는 카운터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제가 혼자서 일하면서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쓰려고 설치해 놓은 긴급 호출 버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쓰이게 될 줄은 몰랐지만 설치해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제 머리채를 잡고 있는 시어머니를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찌나 세게 잡고 있는지 무력으로 뗐다간 제 머리카락이 남아나질 않을 것 같아서 경찰도 쉽게 시어머니를 떼어놓지 못하더라고요. 한동안은 머리채 잡힌 상태로 어정쩡하게 서 있었는데 경찰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계속 이러고 있으면 경찰서로 연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손을 놓으시더라고요. 진작에 그렇게 말하셨으면 됐을 일이었는데 제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경찰을 바라봤어요. 경찰도 미안한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바로 눈을 피하더니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제 시야에 사라지고 나서 부스스해진 머리를 가다듬으려고 만졌는데 탈모 걸린 사람처럼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빠진 머리카락을 보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증거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다행히 카페에 CCTV가 있어서 증거 영상은 따로 손님들한테 안 받아도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행패를 빌미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를 받았고,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폭행한 죄로 벌금을 물고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도 받아냈어요. 그리고 카페는 험한 꼴이 보여서 더 이상 운영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집 한 돈으로 다른 동네에 집을 얻어서 그 근처에서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시댁은 가게 하나 낼 거라고 집까지 팔았는데 제게 위자료 주고 나서 돈이 없으니 가게는 물 건너갔죠. 남은 돈이 아예 없지 싶은데 과연 두 사람이 발 뻗고 살 집을 구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아마도 잘난 의사 아들내미가 어떻게든 먹여 살리겠죠. 결혼 생활하면서 그렇게 아끼던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를 굶기기라도 하겠어요. 물론 이제 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제 알바가 아니지만요. 그들 인생은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 더 이상 걱정 따윈 하지 않으려고요. 저는 비록 이혼녀 딱지를 달고 다니게 됐지만 그래도 이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비혼주의였던 제가 언제 결혼과 이혼을 경험해 보겠어요?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또 한 번 인생이란 게 무엇인지 배웠다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요. 어릴 때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번 일로 인해서 인생이 결코 제 입맛대로 쉽게 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보다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께 고맙다고 전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교훈을 얻고 더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 보려고 해요. 또한 제 인생의 하락선은 여기서 끝이길 바라고요. 이런 경험은 한 번이면 좋게요. 두 번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혼녀 혹은 돌싱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절대 창피하지 않아요. 제가 잘못해서 이혼을 당했다면 그때는 제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창피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이사 간 동네를 어떻게 아셨는지 전 시어머니께서 제 가게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손을 올리시려고 하길래 또 머리채 잡으시려고 하는 줄 알고 제가 제 머리카락을 붙잡았어요. 전 시어머니께서는 제 행동에 움찔하시더니 제 손을 끌어와서는 꼭 잡으시더라고요. 아가 그동안 너한테 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 그리고 우리 아들도 반성 많이 했어. 그러니 너가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러셔도 소용없어요. 저 다시 잘해볼 생각 전혀 없어요. 용서는 해드릴게요. 어머님 편하시라고 용서해 드리는 거 아니고 나중에 제가 후회할까봐 저조차고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그래도 잘 생각해봐. 언제든 네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마. 우리 아들이 계속 너만 찾고 있어. 병원도 안 나가고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응, 죄송해요. 제 연락 기다리지 마세요. 저한테 몇 번을 말씀하셔도 제 대답은 변함이 없어요. 저는 남편과 다시 잘해볼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전 시어머니께서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계속 쳐다보셨었어요. 하지만 제가 잡혀있던 손을 빼고 눈을 피하자 힘없는 걸음으로 나가시더라고요. 막상 전 시어머니의 몰골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했던 수모들을 다시금 곱씹고 강하게 대응하느라 힘들었어요. 전 시어머니의 말씀이 사실인가 싶어서 친구한테 연락했더니 제가 들은 말대로 저와 이혼하고 나서 어딘가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처럼 지내다가 결국 퇴사하고 그 뒤로는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같이 살 때 잘하지 이제 와서 저러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요. 제 성격을 잘 아는 친구는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똑같은 일도 겪고 싶지 않으면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제 인생을 찾으라면서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친구 덕분에 흔들리지 않고 혼자서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가게 운영하면서 잡생각할 틈을 안 주려고 취미생활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쉴 틈 없이 생활하다 보니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그렇게 제 기억에서 아픈 과거는 쫓아내버리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 앞에는 꼭 행복만 가득하셨으면 해요. 늘 건강하시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